자, 그래서 완벽하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도요새에 관한 짧은 명상이라고 있어요. 도요새에 관한 짧은 명상. 작품 제목도 기억하고 있으면 연계되는 문제 풀 때 도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노새와 이 노새가 서로 닮은 거야. 공통점이 뭘까요? 아버지와 노새의 공통점. 일만 고달프다.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노새는 더 이상 못 버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아니요. 아, 노새는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노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잖아요. 찾았어요? 자, 똑바로 대답하세요.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을까요? 꽁꽁 숨어서. 아 맞다. 중요하지 않아. 왜 못 찾았어요? 물어본 건 잘 읽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노새는 못 찾았는데 노새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가 어떻게 되죠? 경찰을 예. 노새가 뭐 해서? 그 사람들 다치고 여기저기 막 말썽을 일으키고 다닌 거예요. 자, 노새가 뭐예요, 근데? 당나귀? 그럴 거예요. 당나귀과예요. 노새 본 적 있어요? 산업사회에 노새 필요해, 안 필요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새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새가 하는 일이 연탄 수레를 끄는 거였잖아. 노새가 끌기는 너무 버거워. 노새라니. 이제 막 서울이 막 개발되고 집들이 바뀌고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 급변하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노새. 전 근대적인 산물인 거야. 노새가 하는 역할을 이제 누가 대신해야 돼? 노새가 끄는 수레보다 더 많은 것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트럭이 필요하겠죠. 자동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전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아버지. 고달프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쉽게 적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빠가 어두운 골목길을 쓸쓸하게 가는 뒷모습을 그리면서 끝나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내일은 좋은 날이 올까요? 아버지의 미래가 밝을까요? 결코 밝지 않다는 거. 씁쓸하게 끝나.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느끼는 그 짓눌려 있는 그 책임감. 쉽지 않다. 아버지는 달아나지 않고 끝까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 나가시겠죠. 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노동자들의 미래는 밝다, 어둡다. 어둡다. 어두운 밤길을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도시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 가난한 삶. 근데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누가 전달하는 거죠? 나가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고민,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서술자가 등장하면 어린아이 서술자의 특징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꼭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쓸 자리가 없네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찰하는 서술자, 어린아이 서술자의 효과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작가가 의도적으로 어린아이 서술자, 우리가 배웠던 멍키스펜의 어린아이 서술자는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그리는 거야. 청소년기에 막 어떤 일을 겪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교훈을 얻고 성숙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린아이 서술자의 첫 번째 특징은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어른들의 세상 물정 잘 몰라. 근데 그 어린아이 순수함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낼 때도 있지만 어린아이여서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을 독자들은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삶이 녹록지 않아. 아버지 너무 힘들겠다. 안타깝다. 근데 나는 그거를 제대로 모르겠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느끼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현실이 어린아이 서술자가 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서술자는 이런 거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시험에서 출제될 때 부정적인 대상. 그럼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버지가 비판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비판 대상 아니에요. 약간 안쓰럽지. 짠하지. 아빠 하루 종일 막 힘들게 일하고 오고 지쳐있는, 그래서 소파에서 막 이렇게 피곤해 지쳐서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다 이런 마음 들 거거든. 니네는 아직 모르겠어. 그런 모습 봤을지.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 서술자가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독자들을 알 수 있다. 근데 진짜 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풍자 대상이거나 비판 대상이 되는 어른들의 모습이 나오는 걸 어린아이 소설자로 묘사를 하잖아? 그럼 비판 효과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 소설에서 어린아이 소설자 또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린아이 소설자가 나오면 주목하라. 근데 만약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나가 나의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만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죠? 원피스 패널에서는 주인공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란 말이야. 1인칭 관찰자인 나가 바라보는 아버지. 아버지가 왠지 모르게 노새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딱 그 지점이 있어요. 제목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오는 지점. 어딜까요? 어디에서 아빠가 아빠의 모습을 보고 노새가 닮았다고 생각했죠?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어디에서라고 했으니까 장소를 얘기하셔야죠. 장소. 소설 출제 요소는 인물 배경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인물 얘기 지금 다 했고요. 어두운 골목은 아버지의 어두운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고 내 질문의 포인트는 뭐야? 우리 아빠가 노새를 닮았구나. 토요일 애들은 맞춘 애가 있었는데. 그렇죠. 오 잘했어. 동물원입니다. 노을이 어슴푸레하게 지는 저녁 무렵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동물원에서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이 노새를 닮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것들 어저께 숙제 검사하면서 밑줄 아직도 잘 못 치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서 다시 또 설명을 했고요. 아직 찾기가 힘들다면 선생님이 밑줄 치기 어려운 거는 뭘로 하라고 그랬죠? 문제집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힌트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빈칸도 좀 채워보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설명도 좀 보시고 그리고 아직 나하고 많은 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1학년 동안 정신 없으셨잖아요. 이제는 시험에 출제되는 필기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읽기도 향상이 됩니다. 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61쪽에 보시면 노새 두 마리 전체 줄거리를 먼저 봐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줄거리로 중요한 출제 요소들을 찾을 건데 발단을 보세요. 발단. 자, 가난한 변두리 동네입니다. 줄 치세요. 가난한 변두리 동네. 자, 가난한 변두리 동네에는 공간적 배경이 보통 급격한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사는 곳이죠. 그쵸?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가난한 도시 빈민이 살 수도 있지만 소시민 이렇게 소시민 빈민보다 조금 윗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빈민들은 먹고 살 걱정이 있어. 의식주가 불안정해. 난수공에 나오는 아버지는 빈민에 가까워. 근데 먹고 살 걱정은 없는데 여유는 없어.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여유 있게 뭔가를 막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소시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나는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따뜻하게 아름다운 사이를 만들어 가봐요.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지. 나 힘들어서 그럴 경황이 없어. 이건 되게 이기적인 거죠. 근데 우린 다 이기적이야. 현실 속에서 이기적인 우리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반성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가 소설에서 추구하는 바야.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요소, 소시민적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가난한 도시 빈민을 외면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붕괴됩니다. 빈부격차 계속 심해집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모색해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안타깝다. 뭐 이런 거.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떠올려보게 만드는 게 소설의 출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판타지가 안 나오는 거야. 판타지로는 바람직한 삶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비현실적이니까. 그럼 고전소설은 왜 비현실적인 게 나왔을까? 옛날엔 아무것도 없었어. 오로지 이야기로 지금의 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재미난 상상으로 뭔가 조금 다른 상상력으로 지금의 힘든 현실을 다 벗어나보고 싶은 거죠. 복수는 못해. 청나라를 조선이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판타지가 영웅소설인 거야. 현대물에선 영웅소설이 안 나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보세요. 2, 3년 전부터 문화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문화주택 동그라미 치세요. 문화주택이 좀 여유로운, 경제력이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그 문화주택과 동떨어져 있는 가난한, 연탄 배달하는 아버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원래부터 있었던 구동네, 옛날 동네. 우리도 지금 여기 보면
약간 나눠져 있잖아요. 새로 지어진 새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 아직도 아파트로 변신을 하지 않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 산양사거리에 하나펄에나 45층짜리 들어왔잖아요. 새로 개발된 상징이야. 상징적인 그 건물 주변에 아직 개발이 안 된 낙후된 지역. 이렇게 두 개를 양분하는 게 골목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된 사회에서 소외된 곳. 그 소외된 곳의 삶이 조금 쉽지 않은 거야.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거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노새가 끄는 마차로 연탄을 배달하는 아버지가 뭐야? 소외된 도시 빈민, 가난한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자, 새 동네가 생기면서 일거리가 많아진 것에 만족하고 새 동네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태도. 왜냐면 연탄을 조금씩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서 연탄 한 장씩만 사가는 사람도 있어. 내 기억에 연탄 한 장에 1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떡볶이 한 접시도 100원이었거든요. 그때는 100원으로 모든 게 통하던 시절이었어.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때 50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었을걸? 10,000원으로 탕수육까지 먹었던 것 같아. 졸업식 날. 그래서 그때 연탄을 조금씩 사던 일거리에서 새 동네가 생기니까 아빠가 엄청 많이 배달을 하게 되니까 신이 난 거예요. 심지어 구멍가게에서 귤도 5개, 10개씩 이렇게 팔았어. 봉지에. 엄마 박스로 사시죠? 그죠? 나도 일주일에 한 박스씩은 먹거든. 2kg짜리. 귤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 구멍가게도 막 새로 동네가 잘 사는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이거저거 많이 막 갖다 놓게 되는 거예요. 물건이 막 팔리는 거야. 신이 나겠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단 부분에서는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과 새로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뭐한다? 나눠지고 있다. 간단하게 네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빈부격차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전개를 보세요. 어느 날 연탄을 싣고 언덕을 오르던 마차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고 그 사이에 몸이 자유롭게 된 노새는 달아나 버린다. 노새 왜 달아났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달아난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노새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노새를 찾아 거리로 나섰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죠. 나는 간밤에 노새가 고속도로로 달아나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 노새는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야. 너무 행복하게. 다시 노새를 찾으러 거리로 나온 나와 아버지는 눈발이 날리는 거리를 헤매지만 노새를 찾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런 부자의 행동에 줄쳐.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는다. 줄치시고 각박한 현실, 비정한 현실.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나 먹고 살기 바빠서.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자, 해질 무렵 아버지와 나는 동물원에 들어가고요. 얼룩말 우리 앞에서 발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 모습이 줄쳐. 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말이나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습에서 닮았을까요? 힘들어 보이는 거야.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힘겨운 노새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래서 제목이 노새 두 마리다. 결말 보세요. 이제부터 자신이 노새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한 아버지. 왜 노새가 되야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노새는 못 찾았고 아버지는 트럭을 살 돈이 없어요. 여유는 없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가족 생계는 내가 책임진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래서 힘겨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노래하는 시, 이런 작품이 있으면 이 소설과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거다. 이게 모의고사 출제 유형 방식이고요. 학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새 때문에 이번 피해 문제로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찾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버지는 말 없이 줄치세요. 아무 말 없이 문 밖에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진다. 어두운 골목길 세 번 치세요. 마지막 결말 처리 방식. 자, 소설에서 결말 처리 방식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주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권선징악 인과응보 행복한 결말이라고 나와있죠. 권선징악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저게 설명 있는데 뭐예요? 네, 나쁜 짓을 맞아요. 했을 때 나쁜 짓을 한 놈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권하고 악한 것은 벌한다, 이런 뜻이에요.
흥부전, 콩쥐, 팥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박시전, 그리고 또 뭐 니네 알고 있는 고전소설, 신데렐라. 오, 그치. 고전 이야기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권선징악이야. 인과응보는 뿌린대로 거둔다야. 죄 지은 놈은 벌을 받는다.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길 바라는 거야. 근데 세상은 이것과 다르게 돌아가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만드는 거야. 이렇게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일수록.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이게 끝이라고? 너무 화난다. 악인이 승리하는 이런 결말도 있어. 현대물에는. 그럼 뭐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세상에 화가 난다. 이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게 일반적인 거는 이런 세상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결말 처리 방식. 이런 건 꽉 찬 결말이라고 해. 그럼 꽉 찬 결말의 반대는 뭐냐?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 이게 끝이라고? 쭉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거야. 그럴 때. 자, 그럼 이제 이것도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 이게 해피엔딩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끝나려면 아버지가 갑자기 로또를 받고 아버지에게 무슨 은인이 나타나고 뭐 이래야 되겠죠. 이게 고전소설식 결말이에요. 근데 그런 결말이 아닌 게 현대소설에 많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해피엔딩이 되려면 대부분 이런 구조야. 현대물에서 이런 구조를 완벽하게 따르는 건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잘 모르나? 펜트하우스. 역시 뭐든 다 알아. 펜트하우스를 보셨나 보죠? 그 펜트하우스를 모르는 애들이 없더라고. 난 안 봤는데 하여튼 거기 나오는 잘생긴 애가 있다는 건 알지. 고전소설 유형을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근데 여전히 막장 드라마가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건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결말 처리 방식이 해피엔딩이 아니고 열린 결말로 끝날 때가 있어요. 열린 결말. 그럼 열린 결말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뭔가 여운이 지속되는. 자, 아버지 이제 어떻게 사냐. 막막하다. 여운이 지속되는 효과도 있고요. 뒷부분을 상상하며 읽으라는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라면. 그래서 열린 결말로 끝나고 학교에서 수행평가 문제를 내기도 해요. 뒷부분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마지막을 바꿔보라고. 이게 이제 소설 출제 요소다. 그러면 소설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 겁니다. 아셨죠? 자, 넘겨보세요. 그리고 70년대 우리 사회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건 읽기 자료 잘 읽으셔야 돼요. 꼭 반드시. 자, 노세두마리 어떻게 할 거냐면 소주제 빈칸 채우기 하고 문제 답 맞추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발단 소주제 보세요. 새 동네가 들어서면서 그 동네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발단에서 배경 제시는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 1을 보시면요. 구동네와 새동네는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단하게 살고 있는 구동네 사람들이 새동네 사람들 때문에 은근히 기대하게 돼. 연탄 많이 팔릴 것 같아. 또는 가게에 물건이 잘 나갈 것 같아. 그 전까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 새동네 사람들은 구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아요. 어울리려 하지 않고 지금도 보시면 아파트 단지마다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레미안이랑. 맨 처음에는 차단기가 없었어요. 맨 처음 아파트가 지어졌던 2000년대. 이 동네가 만들어진 건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98년에 짓기 시작해서 2000년대 입주를 한 거예요. 선생님은 완전 초기 최초 입주자거든요. 내가 얘기했을걸? 19층에서 유리가 없어가지고 뻥 뚫린 데서 한 달을 살았다고. 인테리어 확장을 동일한 업체에 다 맡긴 거야. 그래서 한때 SK 아파트가 뉴스를 많이 장식했어요. 그 조합장이 중간에서 떼어먹고 도망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아파트 비리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학원을 치우는 그때 선생님 엄청 젊을 때 20 몇 년 살았으니까 우리 애들이 애기였단 말이야. 둘째도 없는 첫째가 아장아장 길는 돌 때 여기로 이사를 왔단 말이야. 19층에 살았다고. 근데 애기를 놓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창문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애기를 기어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애기 봐주는 할머니하고 안방에만 있은 거야.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나는 출근 전에
이제 시위를 하러 가는 거야. 우리 집 먼저 유리 달아달라고. 웃지 못할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10층에서 살다가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옮겨 학원하려고 1층으로 온 거거든요. 그때 만난 어르신이 아직도 여기 사셔. 그래서 그때 아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단 말이야.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원래 여기에는 그 여러 집들이 따닥따닥 모여있는 달동네였어요. 그래서 언덕백인 거잖아요. 산동네. 아까 얘기했던 개발로 인해서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요. 그럼 돈이 없는 입주할 돈이 없는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그래서 원래 이 그 서울에서 주변의 변두리 외곽 지역 거기로 집값이 싼 곳으로 찾아서 몰려갔던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또 그쪽이 개발이 된 거야. 사람들이 서울로만 몰리니까 서울이 점점 더 확장되겠죠. 그래서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밀려났던 사람이 또 쫓겨나게 되니까 화가 나서 남대문을 불지른 겁니다. 남대문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을 내가 다 겪은. 그래서 남대문을 불지른 거야. 국보 1호를. 우리나라 국보 1호를. 더 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최근에 또 났어요? 남대문이? 남대문이 아니라 동대문. 아니, 어디지? 남대문. 그래서 남대문이 불나는 사건을 보고 그때 또 한참 이제 막 논술 주제로 애들이랑 막 토론할 때였거든. 그래서 막 이런 거 소설 막 가르칠 때였어. 그 너무 진짜 남대문을 불지른 어이없는 상황은 물론 죄이고 잘못한 거 맞거든요. 홧김에 술 드시고 불지른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국보 1호를 아무도 그때 통제하지 않고 어이없이 다 소실돼 버리고 그래서 지금 재건된 남대문은 진짜 남대문은 아닌 거죠. 뭐 그딴 식으로 따지면 경복궁도 임진왜란 때 불타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건했잖아요. 근데 그건 조선시대 재건한 거고 어쨌든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쫓겨났어. 그리고 아파트가 세워졌어.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세워질 때마다 뭐가 생겼어? 차단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산 아파트 아이언하고 SK 아파트하고 비슷한 시기에 생기고 두산 아파트가 생기고 레미안 아파트가 비슷하게 세워질 때 둘이 경쟁이 붙은 거야. 둘이 경쟁이 붙었고 브랜드 이미지는 두산보다 레미안이 조금 더 우리나라 대기업이잖아요.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레미안 사이에서도 1차, 2차 사이에 약간 갈등이 있어요. 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들의 갈등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삼각산 중학교에 배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 집값이 다른 지역 아파트 값보다 오르냐 안 오르느냐. 이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내가 내 돈 주고 산 우리 아파트에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내 단지에 걸어다니는 꼴을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문을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건 강남에서 먼저 시작됐거든. 강남에서 시작되면 강북, 그 다음 여러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변화를 보면 공통점이 뭐냐? 사람들은 내 거를 지키는데 너무 혈안이 돼 있다는 거야. 내 거를 침범받는 걸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유가 뭘까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너무 팽배하니까 내 재산과 나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사람들과 뭐를 했어? 단절시킨 거예요. 소통하지 않고 단절되고 내 집에서만 내 안에서만 그래서 자꾸만 아파트는 수영장이 우리 집 단지로 들어오고 커뮤니티 시설이 있지만 절대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시설이 활발하게 사람들이 모이거나 하지 않아요. 놀이터가 있으나 놀이터 애들 있는 거 봤어? 놀이터는 다 등치 큰 새끼들이 학원 앞에 있는 놀이터에 잠깐 그네 타고 왔다 갔다 초1 때 그네를 탔던 여기 학생이 지금 중3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네를 타. 이런 이제 시대가 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다? 변화하는 시대가 계속 사회가 변할수록 인간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단절된다고. 자, 그거고요. 밑에 공간적 배경의 기능입니다. 배경 동그라미 치세요. 발편에서 핵심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소설에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서술자부터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술자 글 속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서술자가 글 속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3인칭 제3자의 서술자 누구야? 어린아이. 에이씨, 뭐예요? 아, 여기 서술자 참 나오지. 쏘리.
서술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3인칭 작가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에는 서술자 나가 나와. 나를 얘기하려고 한 거야. 어린아이 서술자, 나는 글쓰기 직접 드러나죠? 그러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고전소설처럼 나가 등장하지 않는 것 작가가 서술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는 작가가 서술자인 시점은 3인칭 시점이라는 뜻이고요. 3인칭 제3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인물들 사이의 이야기에 작가는 개입을 하면 안 돼. 원래는 개입하지 않지. 왜냐면 나는 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만 전달할 뿐이야. 근데 제3자인 서술자가 글 속에 개입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글 밖에 있어야 하는 서술자가 글 속에 개입을 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어떤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왜 나왔냐면 옛날엔 소설이 처음부터 기록 걸로 남겨진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 소설을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야. 옛날에 이런 이야기에서 판소리로 공연도 좀 하고 공연을 하던 것이 소설책으로 나오면 그 소설책을 또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돈을 받고 읽어줘. 그런 걸 전기수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이입될 때가 있어. 막 사람들이 막 TV 보면서 저런 쳐 죽일로 막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보잖아. 막 시청률 치솟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전달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소설 속에 쓰이잖아. 그럼 그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앞으로 선생님이 줄여서 이렇게 표시해 줄 거예요.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 그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전소설 하면서 편집자적 논평 찾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아시겠죠? 3인칭 시점에서만 나오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나오는 특징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고전소설 선지에는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차이점을 알아야겠죠? 자, 서술자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인물, 사건, 배경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 서술자는 이거 물어본다고 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이거 물어본다고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게 어디에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야. 현대소설에서 이런 거 잘 안 써. 고전소설의 형식적 틀을 갖추고 있는 거 현대소설에서 막장 드라마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오겠어? 절대 안 나오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도 옛날에 쓰여진 게 있긴 있어요. 얘기해주지 않았나? 알고 봤더니 사랑하는 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알고 봤더니 엄마의 여동생 뭐 이런 거. 자, 채점 할게요. 1번. 그래서 그 공간적 배경은 얘들아 변두리하고 골목, 성장과 개발,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된 지역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체크 문제 1번, 5번입니다.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자, 아버지가 새 동네가 생기면서 바라는 점이 뭐야? 연탄 배달 늘어나서 좀 먹고 살만해지기를 바란다. 1번. 그 다음 3번. 사회 문화적 상을 알 수 있는 수준 아닌 거. 우리 이거 많이 했습니다. 꽝에서도 하고. 70년대에만 있었던 게 아닌 걸 찾으시면 되는 건데요. 골목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과 관계없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 언제라고요? 70년대. 선생님 초등학교 때 떡볶이 100원. 아직도 그 떡볶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떡볶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제일 처음 먹었던 어렸을 때 떡볶이 맛이 최고인 것 같아. 별거 아닌데 밀가루 떡볶이. 자, 63쪽 4번입니다. 전개 소주제 먼저 보세요. 전개 소주제. 연탄을 배달하는 중에 마차가 밀려 내려가 노새가 달아났어요. 자, 핵심 포인트 보세요. 마차를 힘겹게 끄는 노새의 상징적 의미 별표 치시고. 자, 상징에는 뭐가 없다 그랬지 얘들아? 비유? 뭐가 없다 그랬죠? 상징에는? 옳지! 잘했어. 상징에는 원관념이 나오지 않는다. 원관념은 숨겨두는 대신 뭐만 나온다고? 보조관념만. 보조관념만 보고 원관념의 의미를 상상해야 되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지. 그래서 상징이 쉽지가 않지만 지금 노새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고단한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족을 위해 힘겹게 일하는 아버지의 고단한 삶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남의 일이라 관심 없이 바라보고 도시 사람들은 줄쳐. 도시 사람들은 이웃에 무관심한다. 이게 우리 사회 문제점이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무관심한 현대사회, 각박해진 현대사회 가장 시작, 처음, 근본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왜냐면 농사 지을 때는 얘들아 혼자 농사 지을 수가 없어. 그 넓은 땅을 이번에 A씨네 집에 모내기 같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야. 품앗이 하는 거야. 김장도 골목에서 어느 집이 김장을 하면 그 집에 아줌마들이 다 모여. 그래서 같이 김장을 해. 힘들지? 끝나고 그 김장한 걸 가지고 보쌈 해먹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뭐 이런다고. 골목 문화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골목이 없잖아요. 골목도 없고 커뮤니티 있지만 커뮤니티에 모이지 않아요. 잘. 자, 4번입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를 상징한다. 별표겠죠? 제목의 의미니까. 그 다음 5번 1번입니다. 그 다음 6번 4번이에요. 그 다음 7번 2번입니다. 그 다음 위기입니다. 위기. 간만 꿈에서는 노새가 자유롭게 막 도망가는 그런 꿈이었어요. 자, 아버지와 함께 시장으로 노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손을 잡은 나와 아버지. 유대감 동그라미 치세요. 유대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시인들이 점점 살아가기 힘든 각박해진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함께, 유대, 플러스 연대. 혼자 살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같이 하면 좀 낫다. 손 잡아주는 이야기가 출제 요소야. 알았지? 무관심한 주변 사람들, 현대인의 삭막함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정 소주제 볼게요. 절정 소주제. 동물원에서 아버지가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동물원도 출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핵심 포인트. 아버지와 노새의 공통점 뭐다? 아버지 노새 모두 힘겹고 고단한 삶. 그래서 제목이 노새 두 마리. 자, 그 다음 채점할게요. 8번 2번이에요. 그 다음 9번 동물원, 10번 절망감, 11번 1번, 그 다음 12번 1번입니다. 어린아이 순수함, 출제 요소라고 했다. 어린아이 순수함이 가지는 효과.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하면 1번 웃음을 유발한다. 재미있게 읽는, 상상하는 재미를 준다. 2번은 풍자효과 높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풍자효과?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 13번 5번, 14번 3번, 그 다음 15번 1번입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자, 마지막 결말 소주제는 노새가 피해를 입혀서 경찰이 찾아오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겠다라고 말한 것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나타냅니다. 책임의식. 자, 작가의 창작 의도 별표쳐. 자, 작가의 창작 의도는 소설을 제대로 읽었다는 뜻입니다. 마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달아난 노새는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소외감, 이로 인한 고통받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지만 아버지는 노새처럼 도망가진 않아. 왜? 책임감 때문에. 알겠죠? 자, 밑에 작품 16번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작품 한눈에 보기 핵심 정의는 빈칸만 채울게요. 어린아이 서술자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어린아이 나의 역할, 시대 변화에 낙오된 사람들이 느끼는 줄쳐 상실감과 슬픔을 더욱더 절실하게 전달한다. 그리고 작가의 연민과 안타까움, 줄쳐. 노새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회 문화적 배경, 70년대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변두리 마을에 문화주택이 생긴다는 것은 사회가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 산업사회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문화주택. 그 다음 노새 두 마리의 의미는 자동차에 밀려 사라지게 될 운명 노새. 그런 것처럼 급변하는 사회에 사라진 노새처럼 아버지도 도태되고 있는 거야. 소외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적응을 잘했다면 트럭 하나 정도 몰았겠죠. 근데 중간에 그런 말도 나와. 요즘 노새를 누가 논다고. 자동차를 굴리는 시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아유, 똘똘하지 못하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약간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 좀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입속이 빠른 사람들.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이겠지. 그들이 봤을 때 답답한 아버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대로 우리가 살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에 노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67쪽 1번, 3번이에요.
그 다음 2번, 5번, 3번 골목, 그 다음 4번, 5번입니다. 그 다음 5번, 4번이에요. 그 다음 6번, 4번입니다. 그 다음 7번,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 자, 그다음 문법 할게요.